이제 한국의 항공기술이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아무도 모르게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진행해온 일들이 이제 자기 자리에 맞는 위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압으로 그 형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는 공정률 95%의 270MW급 가스터빈 DGT-6 300H 시리즈 1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길이 12m, 무게 320톤의 거대한 은빛 가스터빈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압축기에서는 상온의 공기를 21대 1로 압축하고 연소기에서는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 태워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얻은 뒤 4단 날개에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과 맞설 실질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두산중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국제과제로 개발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실증을 위한 협약을 서부발전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9월에는 가스터빈 최종 조립을 마치고 현재 두산중공업 창업본사에서 사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스발전 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7년 말 발표된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과 노후 복합발전소, 석탄발전소, 리파워링을 고려하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가스터빈이 필요한 복합발전소 신규 건설 규모는 20기가와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은 2022년에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며 두산중공업은 2025년까지 20여 대의 가스터빈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가스터빈 매출액 3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창원 공장 생산 능력은 30대를 기준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대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을 때 가장 높은 QCD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한국형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진국이 주도 중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추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성일터빈 등 중견, 중소 부품기업과 발전오사, 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해 학계, 연구계 관계자가 총 동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진단은 설계 표준화, 주기기, 핵심 부품 개발, 실정 테스트 베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형 표준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 모델 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위해 업계와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96%를 장악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 업체 맥코이에 따르면 미국 GE 58%, 독일 지메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즈 11%, 이탈리아 안살도 등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독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축 등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를 포함한 LNG 발전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산업부는 가스터빈 시장은 2018년 97조 원 규모에서 2035년에는 2배인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업계도 차세대 가스터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가스터빈 엔진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한 산학연 공동 R&D 국제과제를 통해 H급 가스터빈 모델로서 270MW 복합효율 60%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 200여 개 협력사와 공급망을 구축, 공동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고 또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오는 2023년부터 경기 김포 열병화 가스터빈 실증 사업도 진행하다 보니 정부도 국내 가스터빈 업계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현재 5개 발전 공기업들이 향후 복합 화력 발전 발주 과정에서 국산 가스터빈 도입을 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정부가 자국 가스터빈을 장려하는 판매 정책으로 지원해준다면 국산 가스터빈이 경제성 및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두산중공업 역시 선도업체들과 무한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항공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도 나서주길 바라는데요. 발전용 가스터빈은 최첨단 기계기술로 통칭되는 항공용 가스터빈, 즉 제트 엔진에서 출발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터빈에서 생성된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구동하고 제트 엔진은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공위성 또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에도 적용되는 첨단 기술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항공용 제트 엔진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과 같이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개발해낼 역량이 있지만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이나 향후 수요 창출도 불투명한 사업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항공기 엔진 자체 개발 계획이 없다 보니 일부 항공 방위산업 업체들은 제트 엔진 부품 사업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민항기 또는 전투기 등 항공기 자체 개발을 진행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육성한 대학이나 업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 전부터 항공기 엔진 관련 기술과 엔진 부품업체 M&A를 통해 이미 충분히 발전 가능한 토대는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이나 제조 기술이 부족한 곳이 항공 우주 산업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이 부진한 항공 엔진 분야는 한국의 기술 부족은 둘째치더라도 수요가 적고 개발비도 높을 뿐더러 기술 집약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이 개발한 가스터빈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데요.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기술을 갖춘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자체 항공 엔진 기술을 갖춘 곳들입니다. 다른 항공 엔진 개발 국가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긁는 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이 가스터빈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경쟁사 한 곳이 2차 세계대전 때 제트 엔진을 개발해 운용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한국의 항공기 분야 기술을 무시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전체 부품만 4만여 개에 따르고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특히 고난도 기술이 많이 응축된 부품은 터빈 쪽에 조립된 460개 블레이드입니다. 자세히 보면 단마다 블레이드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르고 어느 표면도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워낙 복잡한 모양이라 정밀주조로 만들어집니다. 표면 곳곳에서는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의 흐름을 만들 지름 0.6에서 0.8mm짜리 구멍이나 작은 흠도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연소기에서 가까운 블레이드 2단은 하얗게 세라믹이 코팅됩니다. 블레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섭씨 1500에서 1600도 이상의 고온과 3600rpm의 원심력이라는 가혹한 운전 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금속 제품은 1500도 온도에선 녹아버리는데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녹는 점이 1450도로 니켈 베이스 합금을 소재로 쓰고 특히 고온 가스가 닿게 되는 두 계단에는 세라믹을 코팅합니다. 또 표면에 냉각 공기의 길을 내어 블레이드를 휘감는 에어 커튼을 만듦으로써 블레이드에 닿는 가스 온도를 950도까지 낮춰야 하는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왼쪽 부분 900여 개 블레이드가 조립된 곳이 압축기이고 비교적 가느다란 축이 연소기가 장착되는 부위이며 오른쪽 부분이 4단으로 구성된 터빈입니다. 이런 블레이드 고온 제품을 주저하고 가공할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GE나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등이 만든 가스터빈을 쓰며 1년에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부품 교체 등에 쓰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터빈 9개 기업들의 전략은 잉크젯 프린터와 비슷한데 가스터빈은 비교적 저렴하게 판 뒤 자주 교체해야 하는 블레이드 등 고온 부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창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급 기업의 이 같은 가격 횡포가 상당한 까닭에 가스터빈 국산화는 진작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2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발전 설비는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 성공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반면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를 위한 연구개발이 위축돼 기술이 낙후되었으며 9개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독자적인 가스터빈 국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2013년엔 두산중공업이 이탈리아 기업 안살도를 인수해 기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막판 불발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전략 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없다고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스터빈을 가질 유일한 방법은 독자 개발뿐이란 생각을 굳히고 개발을 시작 1조 원을 들여 21개 대학과 중소기업과 협업해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이 완료된 것입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시리즈 1 60%보다 복합 효율을 2포인트 더 높인 380MW급의 후속 모델 시리즈 2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 엔진에 대한 퍼즐은 모두 갖춰졌습니다.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회사인 이닥도 한국이 인수했고 몸체가 되는 가스터빈 엔진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계가 놀라워할 대기권을 뚫고 갈 수 있는 발사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네오의 일상 다반사에서는 대한민국 무기로 중국의 콧대를 꺾은 인도라는 제야의 콘텐츠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파키스탄과 분쟁 중인 인도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7,500억 원에 100대 도입하기로 하고 이 중 10대는 우선 한국에서 만든 걸 인도받았는데 이때 파키스탄과 인도는 포격전이 벌어졌으며 중국제인 36문의 SH-1과 미제 M9를 가지고 있었던 파키스탄이 단 10대의 K9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도는 나머지 90문의 K9 제작을 서두르게 됩니다. 단 10문의 K9 자주포에서 엄청난 능력을 실감한 인도군은 하루빨리 나머지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재촉해 결국 올 3월에 41문을 실전 배치했으며 나머지도 예정된 11월보다 훨씬 앞당겨 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거대한 인도 시장에 한국이 제대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적으로 비어복합과 잠수함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전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매체 비즈니스 스탠더드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지난달 탱크, 포병, 방공포, 도로건설 부대와 함께 라다크 국경에 대기하고 있는 2만 명이 넘는 중국군의 대응을 하기 위해 경전차 긴급 구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매체의 대중 경전차 개발 검토 중인 인도, 한국산 자주포 K9 유용이라는 제야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경전차 15식을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125 대전차 자주포 ES-25 스투루프를 도입하는 대신 새로운 국산 경전차를 개발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즉 인도는 한국의 자주포 K9의 차체를 이용한 경전차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요. 인도는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는 카시미르주 라다크에 러시아제 주력 전차 T-90S 중량이 45톤 나가죠. 이 T-90S를 배치했는데 지역의 표고는 최소 2,500m 이상, 평균 표고가 3,500m에서 최고 표고는 7,742m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낮아 중량이 무거운 T-90S의 기동력이 평지와는 큰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력 전차인 99식보다 경량으로 고지나 산악지대에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경전차 15식을 투입해왔기 때문에 인도는 가볍고 고지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기동성 높은 전차를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현 조건 충족으로 입수 가능한 것은 러시아의 125 대전차 자주포 ES-25 스투루프밖에 없는 상황이다. ES-25 스투루프를 도입하면 인도 육군이 운영 중인 T-90S의 125mm 포탄을 이용할 수 있고 수송기를 이용한 공수나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 투하가 가능하지만 러시아 공수부대 장비로 개발됐기 때문에 방어력은 소화기를 이용한 발포나 포탄 파편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는 수준밖에 안 돼 중국이 투입한 최신 경전차 15식의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 이에 따라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ES-25 스투루프를 도입하는 대신 한국이 개발한 자주포 K9 썬더의 인도 육군 사양인 K9 바주라의 차체를 이용해 추가로 경전차를 개발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K9 차체를 이용한 국산 경전차 개발에는 벨기에 코코릴이 개발한 105mm 라이플 포장비의 포탑인 코코릴 3105를 K9 차체에 탑재하는 A안과 러시아 T-90 포탑을 그대로 K9 차체에 탑재하는 B안이 있으며 두 안 모두 완성 중량은 3,438톤으로 작업 개시 18개월 이내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릴이 개발한 105 라이플포 장비인 포탑은 코코릴 3000의 일부로 제품화됐고 기존 장갑 차량 등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듈러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K9 차체에 장착하는 것이 B안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토 표준 105 포탄은 인도 육군에서 사용하지 않아 병참 유지에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T-50 포탑을 그대로 K9 차체에 실는 B안은 T-90과 포탄 사용을 공통할 수 있어 현재 병참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T-90 포탑은 다른 차체에 이식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아 K9 차체에 끼우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허가가
결과가 날지도 미지수다. 이 소식에 대해 한국 측은 인도안이 모두 개발 기간이 필요하므로 한국이 K-21 보병 전투차의 차체에 코카릴 포탑을 탑재해 개발한 중전차 사항의 K-21XC8120이나 K-21XC8105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K-21 기반의 중전차는 해외 수출용으로 희재 전시차가 제작된 것에 불과하고 이쪽도 실제 제조하여 인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납기적으로는 인도의 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T-90과 사용포탄을 공통할 수 있고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는 T-90과 K9을 결합해 국산 경전차를 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상의 기사에서 보듯 인도로서는 어떤 방안이든지 K9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라다크는 지난달 15일 벌어진 중국군과 인도군의 유혈 충돌로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곳인데요.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은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경 지역 내 총기 휴대를 금지해 충돌 시 몽둥이, 돌멩이 등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육박전을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라다크에서 발생한 충돌에서 중국군 수백 명이 쇠못이 용접된 쇠 몽둥이를 들고 인도군과 육박전을 벌여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5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양국은 7월 22일 고위급 군사회담에 이어 군단장급 회의를 열고 주요 분쟁 지역에서 부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경 지역에 병력을 추가 파견하고 탱크와 곡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은 탱크를 운영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이죠. 또한 산악지대의 지형이 험준해 탱크의 기동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죠.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한 것입니다. 중국군이 배치한 경전차는 거대 군수 기업인 중국 북방공업이 개발해 생산한 15식 경전차로 2018년에 중국군에 인도된 이후 지난해 10월 중국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15식 경전차는 중국 차세대 경전차로 산악지역 작전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티베트 등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33톤에서 36톤 등 무게가 가볍고 강력한 디젤 엔진을 갖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합하죠. 주포는 105mm로 38발의 전차 포탑을 탑재합니다. 30mm 유탄 발사기와 기관총을 장착했고 1000마력 디젤 엔진으로 최대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죠.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적용해 주야간과 이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으로 비교적 가벼운 무게 때문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수송기인 Y-20으로 수송하거나 강화가 가능합니다. 이에 맞서 인도군은 국경지역에 러시아제 T-90 주력 전차를 배치했는데 라다크 지역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군 내부에서는 중국 15식 경전차에 맞서기 위해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로는 미국 M8 뷰포드, 인도네시아와 터키 합작인 하리마우 경전차, 그리고 한국의 K-21-105 경전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21 경전차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도는 한국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인도군의 한국군 무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은 상황이죠. K-21 경전차는 중량이 약 25톤으로 105mm 주포를 탑재했습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수송기를 통한 공수 투하도 가능하죠. 따라서 인도와 일본 매체의 보도처럼 K9 차체를 이용해 경전차를 개발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K-21 등 경전차를 구매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대한민국 무기에 대한 인도의 좋은 인식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해도 대한민국 무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